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10년 만에 오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했지만 그 기회가 정말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연장선으로 한 번 더 채권을 포함해서 제가 앞으로 예상하는 미국 경제와 저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번 시간에 이어가려고 해요. 자, 바로 본론 들어가서 저번 시간에 제가 왜 채권을 사냐 얘기 들었던 가장 채권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는 제가 뭐 30년 채권짜리 4.5% 채권을 사면 거기서 나오는 4.5%에 대한 쿠폰 이거는 먹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1% 발생했을 때 30년짜리니까 1%만 내려도 30% 수익을 얻는다. 그래서 요거를 먹기 위해서 들어간다, 안정적으로. 근데 결국은 여기에 대전제는 뭐야? 그래서 금리 인하 한대 안 한대, 이거를 맞춰야 되는 건데, 제가 저번 주 영상을 5월 8일에 올리고 나서 5월 8일에 제가 채권을 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5월 15일에 CPI 소비자 물가가 발표를 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되게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실제 저는 현재 4%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4%의 수익 먹자고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일희일비 할 필요도 없고 다시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하튼 제가 왜 이거를 채권을 추천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저번 시간에 들어가기 앞서 이해가 안 되면 저번 주 영상을 보면 좋으는데, 저번 주에 가장 큰 세 가지 주제는 부채 관점, 미국의 1.6조 달러, 대한민국의 GDP와 맞먹는 부채가 24년에 이미 확정돼 있고, 만약에 지금 시장금리 4.5%가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에는 2.6조 달러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두 개 정도 살 수 있는 부채가 생긴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는 못 빼긴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카드 연체율, 저축률, 그 다음에 실제 뒤에서 얘기할 가처분 소득 등 실제 지금 현재 국민이 느끼고 있는 실생활도 엄청 어려운 점, 요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좀 길게 설명드렸던 이 인플레이션이 현재 수요에 의해서 발생한 거냐 공급에 의해서 발생한 거냐를 했었을 때, 수요는 이미 죽었고 이 죽은 게 CPI에 나왔고, 이게 그리고 1분기 GDP에도 1.6% 성장으로 이미 나왔다. 그럼 공급에 의한 인플레이션만 떨어지면 이제 완전 그 인플레이션의 하나의 물가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건 잡힐 수 있는데, 공급도 지금 많이 해결이 되고 있죠. 물론 아직 전쟁이 좀 남았지만. 그래서 자, 오늘은 요거에 이어서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수요와 공급은 물가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물가 인플레이션이다. 플러스 여기에 원자재가 들어가는데 원자재는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주거비 인플레이션도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높은 금리 안에서는 결국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7%, 8%의 대출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사하기가 어렵고, 신규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현금이 한 50% 이상 있지 않으면 7%, 8% 금리를 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거나 아니면 월세인데 렌트비가 그래서 너무 비싸. 결국은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려면, 지금 우리나라 PF가 문제가라면 거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죠. 부동산이 한번 터지거나 아니면 그냥 경기 침체가 오거나 뭐가 발생을 해서 주거비가 폭락을 하는 방법 외에는,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고금리로 인해서 결국 못 버티는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나오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 물가 인플레이션은 지금 유지되고 있지만,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하지 않은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버텨줄 거냐. 자, 요거를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노동, 그 다음 실업에 대한 거예요. 자, 이게 인플레이션하고 무슨 상관이야. 자, 노동하고 실업률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도 결국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중에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먹고 살고 쓰고 하는 거잖아요. 집을 사든 먹을 거든. 근데 만약에 이 고금리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졌어.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소득이 준다는 얘기고, 소득 중에서도 가처분 소득은 더욱더 급격하게 줄 거고, 그러면 GDP가 꺾이면서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이에요. 즉 고금리가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률이 올라갈 확률은 현재 높죠. 높을 수밖에 없고, 현재 지금 4%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4%는 뭐 거의 자연 실업률에 가깝다고 하니까 결국은 위험이 다가는 수치가 4.3에서 5% 사이인데, 이거를 갑자기 한순간에 넘어가면 경기 침체는 그냥 뭐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수요나 공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주거비는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서비스 인플레이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실업률에 가야 되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하고 그게 잡혔냐에 따라서 나머지도 후행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실업률이다.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을 잘 가지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가 부러지냐 안 부러지냐가 저는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주 한 가지 지표만 보라고 한다고 하면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만 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매주 발표하는데 지금 5월 2주 동안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항상 그랬듯이 예상치를 2주 벗어났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막 그래요. 물론 5월 다음 주, 당장 돌아온 다음 주에 다시 정상적으로 잡힐 수도 있고. 근데 뭐가 됐든 이 제가 봤을 때 주거 인플레이션이 안 빠진다고 하고 상품 인플레이션은 이미 빠졌고, 그러면 임금도 지금 거의 많이 내려왔고, 임금 상승률도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우리 구직을 하는 회사들의 구인 공고도 지금 원래 엄청 많았다가 우리나라도 대이직의 시대였죠. 대이직의 시대에서 현재 지금 없는 것처럼 미국도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거의 안정적인 것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1번, 2번 상품, 서비스만 거의 다 이제 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다 맞춰졌는데, 주거비가 안 빠지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 실업률, 서비스 인플레이션에서 큰 거 중에 하나인 실업률이 버틸 수 있겠냐.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는 결국 실업률에 모든 게 걸려 있다. 이제는 과연 고용 지표가 나빠지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물가가 어쩌고 나발이고 가네. 그럼 물론 실업률이 안 하고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유가가 내려가서, 정말 물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유가가 내려가서 상대적으로 정말 물가가 확 떨어진다던가. 근데 우크라이나, 뭐 팔레스타인, 뭐 중국하고 대만, 뭐 기타 등등, 뭐 사우디에서 뭐 석유 증산 안 해준다던가 오펙 탈퇴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유가 폭락은 제가 볼 때는 쉽게 갑자기 예상할 수가 없고, 주거비 폭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비 폭락이 해주면 지금은 이미 금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맞춰졌어. 근데 주거비 폭락은 제가 볼 때는 확 될 수가 없고, 결국은 남은 거라곤 금리 인하를 할 계기는 실업률 폭락밖에 없다. 이 실업률 폭락이라기보다는 실업률 폭등이죠. 실업률이 폭등해서 금리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보여진다. 그리고 왜 이게 지금 거의 다다랐냐면, 고금리를 유지한 평균 기간들, 여태 미국의 100년 동안 고금리를
유지한 평균 기간이 7개월이에요. 근데 역대 19개월이 있었고 18개월이 있었고 15개월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4년 미국 5.5 금리가 고금리를 유지한 게 이미 11개월 차예요. 내년이면 만 1년을 채웁니다. 근데 사실 5.5잖아요. 의미 있는 숫자인 5.0% 이상이 된 지는 이미 13개월이기 때문에 1년을 넘었다. 그러니까 언제 금리 인하를 하든 언제 경기가 불어지든 제가 볼 때는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금리 지금 내리고 싶을 거예요 엄청. 왜냐면 지금 여기서 실업률이 좀만 더 올라가면 뭐 제가 더 얘기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때문에도라도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이유도 있고 하필 그러면 우리나라 채권을 사도 되는데 미국 채권을 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외화 보유고가 좀 개박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투자도 많이 한다고 하고 저처럼 원화 대신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현재 미국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외화 보유고가 좀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는 지금 거의 쓰레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나중에 다시 정상화가 되면 모를까. 그래서 오늘 이 총 얘기를 정리를 했을 때 지금 원화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제 기준으로는 자살행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달러로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달러에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 모르겠어. 나 의자 대리가 말하는 것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리고 나는 주식이나 이런 것도 모르겠어. 5% 정기예금 드세요 그냥. 제가 여태까지 5월 8일까지 들고 있었던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정기예금에서 주식은 경기 침체가 오면은 부러질 거니까 안 사는 이유. 나중에 살려고는 물론 올라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는 금리 인하만 되면 되니까. 금리 인하 되면 주식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여하튼 저는 근데 정기예금 이자를 받는 것보다 어차피 지금 아까 다른 얘기 다 집어치고더라도 이미 11개월 이상 고금리를 유지를 했는데 금리 인하 확률들이 저번 주 내용부터 지금까지 내용들을 플러스 실업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결국 금리를 한다면 채권이 가장 안정적이고 경기 침체까지 생각한다면 물론 원자재를 사도 되지만 이거는 제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해 드릴 수 없고 비트코인을 산다. 비트코인이 사실 저는 금과 주식과 그 중간 어디 사이인가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많이 내려왔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무조건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비트코인을 제 주변에서도 제가 정말 존경하시는 분들 중에도 비트코인을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함부로 판단 지을 순 없지만 저는 일단 안정적인 채권을 사려고 하는 거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부채 관점, 실생활 관점, 그 다음에 물가 인플레이션, 서비스 인플레이션, 주거비 인플레이션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지금 결국은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땐 뭔가 경기 신호 예를 들면 실업률과 같은 게 쭉 늘어서 고용에 대한 지표가 나빠지면서 다른 것들이 결국 고용이 나빠지면 다른 거 주거비도 내려오게 돼 있고 물가도 다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결국 수요가 주니까 이걸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내년이면 12개월 이상에 대한 고금리가 유지됐을 때는 결국은 어디선가 부러질 확률이 높은데 그거는 솔직히 저도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채권금리가 4.4, 4.3, 4.5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됐든 언젠가는 미국 기준금리가 3%대까지만 3% 초반 아니면 과거처럼 2%대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간이니까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저는 하고 있다. 그래서 모르면 그냥 예금 이자에 넣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